착하고 못되게 살아도 용서가 된다고. 그리고 나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그나마 가난에서 벗어나지. 너처럼 착하게 살았다가는 부자들한테 당하고만 산다 이 말이야. 전학 가서는 또 나 같은 애한테 당하지 말고 나처럼 독하고 못되게 살아서 꼭 커서 부자가 되렴. 응원할게. 가난하니 못된 짓을 하고 독하게 살아보라는 친구의 조언을 저는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는 말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이었어요. 저는 친구처럼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친구들이 다 다니는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고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잠을 자지 않아서라도 보충을 했었습니다. 학습지 살 돈이 없을 땐 친구에게 사정을 해서 친구의 학습지를 복사해서 공부를 했었고, 어쩔 땐 친구가 다 쓰고 버린 책들을 주워다 쓰고는 했습니다. 가난했고 그로 인해 도둑으로 몰리기까지 했던 저였지만 저는 기어코 로스쿨까지 무사히 졸업해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결코 쉽지 않고 험난했지만 이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진로는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조인이 된 것은 저를 도둑으로 누명씌웠던 친구의 공이 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판사가 될 수 있는데 큰 공을 세워준 그 친구를 언젠가 한 번은 만나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동네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가까이 살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었는데 10년이 훨씬 넘어서야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친구도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머 은혜야, 너 박은혜 맞지? 오랜만이다. 우리 얼마만이야? 너 중학교 때 전학 간 이후로 처음이지?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과는 다르게 반가운 얼굴은 아니라 저는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굳이 저를 붙잡아 세워두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너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소문만 듣고 그 후로 네 소식 들은 게 없는데 잘 지내고 있어? 취직은 했니? 멀끔한 거 보니까 취직은 한 것 같은데 월급 200은 주는데 다니고 있어? 선이야,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 가던 길 가줬으면 좋겠네. 너 아직도 중학교 때 그 일 가지고 그래? 그렇게 억울하면 내가 그 돈 지금이라도 갚아줄게. 나 한 달에 250만 원 받고 일하거든. 그리고 나 곧 결혼해서 우리 남편한테 그 돈 대신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줄 거야.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를 보며 얘는 30이 넘어서도 16살 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7급 공무원이거든.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하고 돈도 나보다 잘 벌어서 내가 너한테 빌린 100만 원 갚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일은 있고 시간 되면 내 결혼식에 놀러와. 우리 남편 직장 동료들 소개해 줄게. 공무원한테 시집 가면 우리 어릴 때처럼 가난하게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꼭 와. 알겠지? 선이야, 돈 말이야. 그거 나한테서 빌려간 게 아니라 네가 훔쳐간 건데 갚는다는 말은 부적절하지 않아? 그리고 하는 일이 바빠서 네 결혼식엔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나도 공무원이야. 저는 친구에게 저의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친구는 제 명함을 받아보고 나서야 신나게 떠들던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판사라는 일이 시간을 쉽게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리고 네가 훔쳐간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도둑질에도 공소시효가 있었으면 내가 너 어떻게든 깜빵에 쳐넣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정말로 돈 갚을 생각 있으면 내 번호로 연락 줘. 이자까지 쳐서 받을게, 선이야. 저는 친구의 표정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친구를 지나쳐 와버렸습니다. 친구의 표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무슨 표정을 짓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삶에는 그 친구 말고도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친구를 만난 건 다음날 바로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악연을 마음에 담아둘 여유가 없었던 거였죠. 제 남편은 로스쿨에서 만난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남편의 집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남편은 금수저였던 것이었죠.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데 남편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하니 그에 비해 부족한 친정집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은 변호사고 제가 판사인 걸 감안해서인지 저희 집안은 보지 않으시는지 결혼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판사라서 결혼을 쉽게 허락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들은 가진 돈만큼이나 마음도 풍족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집이 좀 투박하죠? 우리는 그냥 구색만 갖춰놓고 살면 된다는 성격이라 값비싼 걸 사놓고 살지는 않아요. 소문이 날 정도로 부잣집인 거에 비해 시부모님들도 시부모님들이 사시는 집의 크기도 매우 투박했습니다. 시모한테는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가방이든 신발이든 튼튼한 게 좋으시다며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쓰셔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모께서 저에게 결혼 예물을 사주겠다고 백화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 있는데 결혼 예물은 거기서 사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니? 예쁜 보석들이랑 명품 가방 몇 개 사주마. 저는 어디서 사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머님, 저 비싼 예물 같은 건 없어도 되는데 저 사주시지 마시고 어머님 거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마음은 고맙지만 괜찮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 안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라 안 들고 다니는 거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은혜 네 것부터 사자꾸나. 시모도 없는 비싼 명품을 아무리 결혼 예물이라지만 선뜻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시부도 맘 편히 받아도 된다고 하셔서 결국 시모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먼저 도착을 해서 둘러보고 있겠다고 하고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혜야, 도착했니? 나 여기 명품관에 있는데 도착했으면 빨리 좀 올라와 주렴. 여기 직원이 나를 아주 못살게 굴어서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다급한 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시모가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잖은 분이셔서 웬만하면 그런 전화를 걸지 않으실 텐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시모가 있는 곳으로 도착해 보니 시모는 어느 명품 브랜드 입구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니까요? 구경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사실 것도 아니면서 왜 자리만 차지하고 계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가세요. 이보세요. 우리 판사 며느리 결혼 예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니까요. 우리 아들 변호사의 며느리는 판사라고요. 왜 사람 말을 안 믿고 이러세요? 곧 우리 판사 며느리 올라올 테니 기다리세요. 여기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아주머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변호사의 판사면 저는 여기 사장이에요. 사람들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나가주세요. 아주머니, 여기 동네 마트 아니고 백화점이에요. 어디 그딴 차림으로 여기 올 생각을 하는지 대단하시네요.
수수한 시모의 겉모습만 보고 명품관에서 쫓아내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났는데 시모에게 막말을 하며 쫓아내고 있는 그 명품관 직원이 중학교 때 내 돈을 훔치고 나를 도둑으로 누명 씌웠던 그 친구라는 사실에 눈이 돌아버렸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선희! 너 우리 어머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안 떼? 백화점 VIP를 이렇게 모시는 직원이 세상에 어딨어? 선희야, 백화점 VIP 왔는데 제대로 모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저를 발견하고 나서 상황 파악이 된 친구는 저희 시모를 잡고 있던 손을 떼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야, 이분이 너희 시어머님이셨어? 내가 보기엔 딱 봐도 가진 게 없어 보여서 당연히 돈 없는 아줌마가 지나가다 구경 온 건 줄 알고 그랬어. 나 정말 모르고 그랬어, 은혜야. 명품관에서 일한다는 애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니? 우리 어머님, 이 백화점 VIP셔. 오늘 내 결혼 예물 사주신다고 해서 같이 온 거라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그 나이 돼서도 모르고 있었니? 저와 친구가 아는 척을 하며 대화를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시모가 저를 달래듯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네 친구니? 은혜 네 친구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이분도 모르고 그러신 거잖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모의 귀에 대고 저는 친구와 제 사이에 있었던 지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모는 눈빛이 달라지시더니 당장 관계자를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직원 교육 이런 식으로 시킨 잘못은 이 백화점에 있으니 지금 당장 불러올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불러오세요. 어서요. 결국 백화점에서 꽤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이 저희 앞으로 달려나오게 됐습니다. VVIP 대기실로 자리를 옮긴 후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시모는 백화점에서 그냥 VIP가 아닌 VIP에서도 상위권인 VVIP 고객님이셨습니다. 1년에 몇 억을 백화점에 쓰는 VVIP가 저희 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며느님 중학교 동창인 걸 감안해서라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보니 우리 며느리랑 그리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은혜야, 이 직원 어떻게 할지는 네가 결정하도록 해라. 시모가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자 친구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을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재판장에서 제 앞에 선 범죄자들이 저에게 자주 지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이야, 너 여기서 잘려도 7급 공무원인 네 남편 때문에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잖아. 내 직업이 판사라서 그런지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은 직업병이 있어서 말이야. 넓은 아량이 있어도 용서는 못 해주겠다. 은혜야, 나 파혼한 지 오래됐어. 결혼식 올리지도 못했다고. 그리고 나 할머니 돌아가시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지도 오래야. 거기다 빚도 많아서 한 달에 갚아야 될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서 여기서 잘리면 나 진짜 큰일 나. 정말 미안한데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저는 친구의 사정이 딱하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은 인과응보라고 저는 그 친구가 죗값을 달게 받길 바랬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백화점 측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결국 친구는 백화점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간 저희 시모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에게 똑같은 짓을 벌여왔던 건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잘리게 되고 만 것이었어요. 제가 판사가 되었다는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는지
중학교 때 저를 왕따시키고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동창을 통해 백화점에서 잘린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 그 선이 왜 파혼당했는지 들었어? 아니 글쎄 선이가 지 남편 이름으로 외제차를 뽑았다지 뭐니? 그 문제로 자기 예비 시모랑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선이가 시모한테 막말도 모자라서 쌍욕을 했대. 그래서 결국 결혼 한 달 앞두고 남편한테 내팽겨지고 파혼당했다는 거잖니. 지 인성대로 살다가 결국 파혼까지 당한 친구가 다른 의미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게 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이 요즘 애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고 있다더라. 나한테도 전화 왔었는데 내가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빌려주겠어? 그래서 없다고 하고 말았지. 지금 너한테 해도 될 이야기인진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이 걔가 중학교 때 너랑 일하던 고깃집에서 돈을 훔쳤다가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소년원도 갈 뻔했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중학교 때 선이가 너 돈 훔쳤다고 소문낸 게 사실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애들도 너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은혜야.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이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친구는 결국 그렇게 될 친구였는지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현재 삶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착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 그 친구가 깨닫길 바랬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동창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그 친구는 결국 저에게도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은혜야,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연락했어. 내가 일 잘린 후로 취직도 못하고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혹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너 일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니?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진짜 급했으면 일 구하고도 남았겠다. 나 이런 전화 불편하니까 훔친 내 돈 갚을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말아줄래? 은혜야,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니? 파혼당하고 일까지 잘리니까 우울증 때문에 일을 다시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솔직히 내가 일 잘린 데는 네가 한몫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끝까지 남 탓을 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친구에게 화가 난 저는 결국 모진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빌려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너 일자리 못 구했으면 우리 신혼집 가사 도우미라도 할래? 남편이랑 내가 일이 바빠서 집안 살림에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 옛 정이 있으니까 네가 한다고 하면 평균 월급에 50만 원 더 얹어줄게. 할 생각 있으면 다시 연락 줘. 이딴 일로 전화 걸지 말고. 그 말을 하고 나니 체한 속이 풀린 것처럼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생각을 하니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이나 사정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망해버린 그 친구의 인생을 보며 통쾌감만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친구를 안쓰러워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시모도 제게 그러시더군요. 사람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 친구에게는 지금까지 분명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기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땐 어릴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닌 양심적이고 성실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 친구는 본인 앞에 놓인 수많은 기회와 본인이 지킬 수 있었던 도덕과 양심을 버린 결과로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할 필요까진 없지만 그렇다고 저의 말 한마디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지금 사연을 보낸 이후로는 그 친구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비밀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기분이 들어 찝찝했던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의 짐을 털어놔야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책은 말아주시고 위로와 격려 한마디